안녕하세요. 보통 사람이 보는 세계 속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호스트 베네딕트입니다. 지금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이 한참이죠. 엊그제 가나전에서 이강인 선수가 들어가자마자 대표팀의 색채를 확 바꿔놓는 것을 보는 것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월드컵을 즐기는 동안 세계 정세는 천지개벽의 문턱으로 넘나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군데에서요. 세계 속의 한국을 우려하는 우리 보통 사람들은 굉음을 내며 이 네 군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하나씩 짚어봐야 하겠습니다. 1번, 먼저 중국입니다. 제가 지난번 올린 비디오가 중국을 멸망시킬 6가지 요소였었는데 다 만들고 나니 불행히도 29분이나 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한국의 운명에 너무나도 결정적일 수 있는 이슈이니까 아래 디스크립션에 링크를 걸어놨으니 아직 안 보셨으면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 월드컵 동안 중국에서 이제껏 감히 상상을 못하던 상황이 벌어졌지요. 중국 서부 신장의 우르무치시에서 건물에 불이 나는데 시진핑의 제로 코비드 정책 지침 눈치를 보느라 소방대 출동이 지연되었습니다. 그 결과 10여 명이 목숨을 잃었지요. 그 영상을 소셜미디어에서 본 중국인들 간에 중국 내 베이징, 샹하이 등을 포함한 수십 개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항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진핑 물러나라, CCP 중국 공산당 물러나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등등 구호 문구가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노골적인 반정부 구호로서 1949년 모택동의 중국인민공화국 설립 이후 처음 감히 쏟아져 나온 문구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이 중국의 CCP 일당 체제의 몰락, 시진핑의 공산주의로의 회부에 대한 인민의 거부, 시진핑의 몰락, 중국의 민주화를 향한 혁명의 시작일까요? 물론 그렇게까지 호들갑스럽게 판단한다면 순진무구하고 시기상조스러운 오판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정학자들 판단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시진핑 휘하 CCP의 절대 독재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둑이 무너지기 전에 금이 가듯이요. 중국이 CCP 일당 체제로 남던 말던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고요? 최근 뉴요커 매거진은 미국의 전 국가안전부 보좌관을 지낸 맷 포팅어를 인용을 했는데 그 내용이 지금 세계에서 중국이 의미하는 맥을 정확히 짚더라고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여 질 경우 CCP와 시진핑의 몰락을 초래할 것이고 이길 경우 전 세계는 권위주의 독재의 쓰나미에 맞서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였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 권위주의 독재의 쓰나미가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소름 끼치도록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것이죠. 우리는 매일 수준 미달 여야 대립 막말 속에서 두려운지도 모르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만은요. 세계 속의 한국을 우려하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앞으로 몇 달, 1, 2년 동안 중국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어 나가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러시아 얘기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질 가능성이 실제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약 3주 전 11월 10일경이죠. 러시아는 크림반도 북부 켈손 지역에서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에게는 전장터의 힘든 상황을 훨씬 넘어서 국내외적으로 굴욕의 결정이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지난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전쟁이 아닌 스페셜 오퍼레이션, 특별작전이라고 해왔었는데 9월 말에 들어 군사동원령을 발표했는데 그것은 전쟁에 밀리고 있다는 것을 국민을 상대로 인정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군사동원령을 피하기 위해 현재까지 약 50만 명의 러시안 젊은이들이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등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곳으로 도피했습니다. 러시아가 이렇듯 심하게 밀리는 이유들을 간단히 좀 나열을 해보면 첫째, 우크라이나인들은 자국을 방어하려고 싸우는 반면 러시아인들은 도대체 왜 이 전쟁에 나가서 죽어야 가야 하는지 전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둘째, 우크라이나인들은 역사적으로 러시아로부터 받은 탄압 및 홀로도모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남은 스탈린의 의도적인 기아 정책,
굶어 죽이는 정책으로 인하여 500만 우크라이나인이 아사한 사건 등에 기반한 적대감에 더해서 러시아의 음침한 공산주의, 독재주의 문화권에 흡수되는 것을 죽기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셋째, 미국과 서방의 군사물자 지원, 특히 장거리 정밀 자주포 및 미사일 시스템 덕택에 러시아군의 아머, 기갑부대, 아틀러리 포대, 그리고 로지스틱스, 군사 지원 공급망을 차례로 격파하고 있고, 넷째, 세계가 놀란 것 중 하나가 러시아의 군 전체가 철저히 부정부패하고 지휘관들은 철두철미하게 무능하여 전장에서의 작전 수행은커녕 젊은 군인들을 징집해 데려가서 제대로 장비를 구비해 주거나 훈련 하나 제대로 시켜주지 못하면서, 그리고 보유하고 있다던 수만 대의 전차 대부분은 녹슨 구식이어서 사용 불가하는 등 러시아가, 특히 러시아 군이 얼마나 제3국가스러운 약골인지가 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지난 15초 크림반도와 러시아 코카서스 지방을 잇는 커츠 다리가 폭파당함으로써 그 후 러시아는 크림반도 북부의 켈선을 포함한 점령 지역의 모든 러시아 군의 보급을 트럭을 사용하여 먼 육로로 돌아서 할 수밖에 없게 되어서 트럭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러시아 군으로서는 도저히 보급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군이 크림반도 북부 드니프로 강의 서쪽 강기슭까지 진군하자 미국 및 유럽의 장거리 자주포 및 미사일로 무장한 우크라이나 군이 동북쪽으로 대각선으로 길게 뻗어있는 켈선 지역 전체의 보급로가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는 등 위협을 받자 이 지역에서 퇴각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후퇴의 전략적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는 서양 매체들이나 지정학자, 그리고 전 나토 사령관 같은 군사 정책 전문가들이 푸틴이 크렘린 내부에서 밀리기 시작했고 주변의 반푸틴 세력들이 응집하기 시작한 것 같다고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이것이 워낙 중대하고 역사적인 사안이라 감히 확인 안 하고 이런 말들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후퇴, 그리고 이제는 조심스레 점쳐 죽이는 러시아군의 패배, 몇 달만 해도 이 가능성은 감히 상상도 못했었지요. 언급이나 주장은커녕 이 러시아군의 패배의 지정학적 역사적 의미를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푸틴 정권이 더 이상 견딜 명분이 없어질 것이어서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농후해졌고, 둘째, 그러나 갑자기 러시아가 민주주의 국가가 될 거라는 예측은 러시아 민족의 역사적 성향을 볼 때 어리석인 발상인데, 그 성향은 이렇습니다. 서양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슬라브 문화권으로서 폭군, 절대군주, 독재에 잘 수긍하고 법치주의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성향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틴 정권이 몰락하더라도 러시아가 갑자기 민주주의 국가가 될 거라는 예측은 어리석은 발상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런가 하면 셋째, 워낙 국토가 넓은 반면 국토 면적으로 세계 최대 국가이니까는요, 미국보다 70%가 더 큽니다. 인구 밀도는 낮다 보니 러시아 인구는 1억 4,300만으로 미국의 40%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약해진 크렘린이 러시아 전체 면적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우랄산맥 남쪽 및 동쪽 시베리아 지역을 통제할 능력을 잃을 가능성이 조심스레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렘린이라는 것을 잠시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뭐를 의미하죠? 즉, 소위 유로피언 러시아, 우랄산맥 서쪽의 백인 비슷한 러시아 사람들 위주의 정부 체계를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러시아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되니까 미국으로서는 그럴 가능성을 열어두고 러시아가 여러 국가로 갈라지는 것을 독려할 전략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즉, 우리가 아는 무시막지한 러시아가 이미 더는 아니지만 아예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조심스레 지정학자들, 역사학자들 간에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러는 동안 이란에서도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즉, 이란의 이슬람 신권 정체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 같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9월 16일 한 아리따운 20세 초반 여성 마샤 아미니가
규정에 어긋나는 히잡을 착용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후 이란의 악명 높은 종교경찰 가이던스 패트롤에게 고문당하던 중 맞아 죽는 사건이 일어났지요. 이 사건을 계기로 2달 넘게 거대한 항의 시위가 이란 전역에서 소용돌이 치고 있는데, 급기야 엊그제에는 이란 축구 국가대표팀이 미국에 진 것을 축하하고 기념한다는 집회들이 일어났습니다. 현 신권 정부를 빗대어 비꼬아 항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항의 시위의 의미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이제는 더 이상 종교인들이 이끄는 신권 정체가 싫다고 국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즉 자유, 모더니티, 현대화,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정치, 다시 말해 민주주의 비슷한 걸 말하는 거죠. 그런 걸 하자는 요구로서 국민의 수십 년 된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라고들 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잠시 되돌아보면 1970년대 초부터 이란의 샤 모하메드 레자 팔라비는 미국을 등에 업고 독재 군주 정권을 유지하였죠. 그리고 소련의 남쪽에 붙어있는 오일 생산 국가인 이란을 놓칠 수 없는 지정학적 자산으로 생각했던 미국은 샤 팔라비를 밀고 적절히 사용하고 있었죠. 그 덕택에 서울, 강남의 테헤란에는 서울로도 생겼고요. 그러나 이란 국민들 간에는 반미 감정이 심하게 일기 시작했고, 60년대 중반 얘기입니다. 불란서로 유배에 갔던 아야톨라 khomeini가 돌아오면서 1979년 이라니안 혁명과 함께 이란은 시아파 이슬람 신권 국가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죠? 그때 이란에 있던 미국인들이 인질로 잡혀서 이란 허스티지 크라이시스도 있었고, 그 다음에는 카타 대통령이 특수부대로 하여금 구출 작전을 할 것을 명하였으나 실패로 끝나고요.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은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 이후 이란은 시아파의 맹주로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대립하고, 오일 확보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를 보호하던 미국과도 대립하며, 이 과정에서 이란은 북한과도 교류를 함으로써 핵무기 개발에 사활을 걸어왔는데, 이에 대하여 미국은 매우 강력한 경제 제재를 수십 년간 걸어와서 지금 이란의 경제는 망가졌다를 망가졌다 하지요. 이러는 동안 이란의 신권 정부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극단주의 이슬람, 즉 샤리아로를 강요해 왔던 것이고요. 미국을 The Great Satan, 사탄으로 부르면서요. 그러던 이란의 시민들이 이제는 바로 그 신권주의가 신물났다며 항의 집회 물결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과연 이번에 이란의 신권 정부가 전복될까요?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제발 그렇게 되라고 간절히 바라고 있겠지만, 실제로 이란 국민의 여론이 무자비한 비밀 경찰로 무장한 현 정부를 뒤집어 엎을 만큼 강력할까요? 이것을 어떻게 측정을 하겠습니까만, 이란 국민의 이런 항의 집회 바람이, 그리고 자유등을 외치는 그 내용이 이번에는 어쩌면 이라는 분석들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이 만약 또 한 번의 혁명을 통해 반신권 국가로 거듭난다면 그 지정학적 여파도 대단할 것입니다. 첫째로 이란은 핵무장을 포기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이고, 이것은 물론 세계 평화 유지의 절대적인 이슈가 되겠죠. 둘째로 그 대가로 미국과 서방은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풀 수 있을 것이고, 셋째로 미국과 이란이 관계 회복을 한다면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 눈치를 덜 봐도 되게 될 것이고, 네 번째, 도리어 그런 현상을 악용하여 사우디아라비아가 중동의 리저널 헤지몬, 지역 패권을 밀어붙이려 한다면 미국이 이란 편에 서서 그동안에 불편했던 우방 사우디아라비아를 압박하는 쪽으로 판이 다시 짜일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째, 그렇게 되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 간의 사이가 악화된다면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바짝 붙을 것인데, 그런 상황은 중국이 미국이 컨트롤하는 말라카 해협 및 남중국해를 통하는 오일 수입 항로에 대하여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을 테고요. 근래 한국에 왔던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하마드 빈 살만은 미국을 매우 싫어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한 지금의 세계의 상황 속에서도 러시아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미국 면전에 보란듯이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란이 신권 정체를 뒤엎는 혁명을 감행한다면 정말로 큰 지각 변동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몰락의 시작입니다. 이 점 또한 거대한 지정학적 역사적 의미를 가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식으로 극보수파죠.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에는 사람이 굶어 죽어도 숯불 속의 부엉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극진보주의자들도 있고, 한국의 친북 극좌파와는 방향이 좀 다르죠. 반면 멕시칸 모든 동양놈들, 모든 중동놈들의 등등의 이민을 절대 허락하지 말아야 한다는 극보수주의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겠어요.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민주주의 국가인 것을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역사의 구렁텅이로 처박을 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가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배제하고 독재를 하고 싶어 했다는 점입니다. 이 사람이 상당히 정신연령이 낮고 사실상 무식하며 상상을 초월하게 이기적이고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득만을 추구한다는 점도 크지만, 일단 그것들은 이 한 인간의 잘못 형성된 인간성이라고 일단 치고요. 더 무서운 점은 미국 국민의 약 3분의 1이 이런 사람을 그토록 지지했다는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주로 교육 수준이 낮은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군요. 그러나 그렇게까지는 아는 보수주의자들도 진보에게 정권을 또 내주기 싫으니까, 또는 수십 년 지속된 진보 정권 하에서 그들이 느꼈던 답답함, 불만의 표출로서 이런 사람이라도 일단 지지했던 사람들도 많고요. 그러던 중 약 2, 3주 전 미국 총선에서 그가 지지한 상하원 입 후보자들이 대거 낙방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럼으로써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하고 다음 대통령은 트럼프가 다시 될 거라는 거의 모든 정치 분석가들의 예측을 뒤엎고 민주당이 상원의 다수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은 하원을 장악하기는 하였으나 단 몇 석의 차이를 확보하는 데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름으로써 이제는 소위 트럼프 약발이 다 소멸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정체를 파악했다. 원래 대통령 할 자격은 못 되는 인간이다 등등 그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이지만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트럼프를 대상으로 하는 7개 이상의 큰 민형사 사건들의 소송 과정에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속속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토록 숨기려고 했던 그의 세금 보고서 내역이 하원에게 제출되는 등 앞으로 약 1년 세계는 트럼프의 끝없는 추락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정체가 드러나고 치부가 드러나고 반민주적 비합법적 행동들이 증빙되고 그가 실제로 감옥에 투옥되는 것이 이제는 사실상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초의 사건이 되겠지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지난 약 10년 동안 전 세계에 트럼프같이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배제하고 권위주의, 독재를 향해 힘을 행사해온 리더들이 한 시대를 뒤흔들었었죠.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 브라질의 보스나로, 터키의 에르도안, 필리핀의 두테르테. 그러나 오늘 살펴본 세계 정세의 흐름을 보면 이제는 이 위험천만한 권위주의 독재의 물결이 세계 각지에서 한물 물러가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마저도 몰락하는 것을 보면은요. 오늘 세계 속의 한국을 걱정하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전 세계가 월드컵을 보며 즐거워하는 동안 세상의 4군데에서 거대한 역사적 지각 변동이 시작하는 듯한 굉음에 대하여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역사가 지금 우리 코 바로 밑에서 굉음을 내며 바뀌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함께 열심히 관찰하고 생각해 나가도록 하십시다. 감사합니다.